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공법과 관련된 푸생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186페이지 펴 보세요. 자, 이 공법은 예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시험에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법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결부제라는 뜻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결부제. 자, 결부제라는 것은 그 토지의 수확량을 전제로 실제로 면적을 파악하는 제도인데, 그때 이제 토지 소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우선 토지 측량지를 완비 조건하여 이를 양전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건국대전에 보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양전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이 양전 토지 대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20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 20년에 한 번씩 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 이 양전 사업 자체가. 그래갖고 실질적으로는 기록에 보면 50년에 한 번씩 하거나 어쩔 땐 100년에 한 번씩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는데, 어 그래서 이 양전을 왜 하냐? 이거는 토지 소유권을 이제 확인보다는 주로 이제 누구한테 세금을 뭐냐면 물을 것인가. 그래서 전세의 어떤 세금, 이 세금의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제 구한말 때 지계 발행하고 좀 달라요. 이 지계 발행은 토지 소유권도 파악하는 거죠. 그 토지 소유권을 파악해서 국가가 어떤 토지 소유권을 공인해 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양전 사업은 그 구한말 이전의 양전 사업은 이 토지 대장을 만들어서, 양전이나 토지 대장을 만들어서 이걸 입각해서 전세를 부과하는데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결부제라는 것은 이 양전에 기록된 측정 기준인데요. 대개 보면 이제 여기 밑에도 있지만 결부 속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제일 기본 단위가 파고, 그다음에 좀 게 속이고, 그다음에 속이 모은 게 부고, 부가 모은 게 결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국가 권력에서는 결부를 단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결부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결부제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자, 조선 시기 때는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상추하고 있으며, 토지 비옥도에 따라 일결이 실제 면적이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일결이라도 1등급 1급과 6등급 1급이 거의 이제 뭐냐면 4배, 6배 정도 차이가 나요. 크기에서. 그래서 비옥도가 높을수록 실제 그 면적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 이적 동세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일결이라도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만 같은 일결은 같은 세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이걸 이적 동세로 하는데,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원래 결부제 자체가 이적 동세였냐? 아니죠. 이적 동세가 원래 결부제는 그러니까 고려 중기 이전까지죠. 고려 중기 이전까지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생산량이 아니라 절대 면적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동족 이세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일견은 같은 크기고, 따라서 그렇지만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결부제가 이제 이적동세, 생산량의 의미가 된 것은 고려 중기 이후 토지 비옥도가 좀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이제 결부제가 생산량의 의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고려기에는 그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전품을 3등급으로 나눈다겠죠. 전품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비옥도가 뭐 거의 평준화 됐던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개 보면 3등급이었어요. 하품을 매겼죠. 자, 그다음 조선 세종 때 공법에 따라 이게 이제 6등급으로 이제 올라가요. 요때는 이제 생산력이 발달되면서 비옥도의 차이가 확 늘어나.
그래서 인제 이걸 6등급 1등급에서 6등급으로 이렇게 매겼다. 이걸 이제 전분 6등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제 쭉 보면 그리고 공법은 결부지를 정비하여 토지에 비옥됐다 6등급을 맞던 전분 6등법, 수세를 위해 전세 제도 풍요에 따라서 전세율 9등법 이렇게 해서 연분 9등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해로 인해서 매년 농사 형편에 따라 실제 수확량을 상정하고 손실량을 전세 부과에 경감해 주는 이런 다펀손실법의 폐해를 줄일 수 있었다. 앞에서 얘기한 공법의 그런 주요 목적이 이 다펀손실법 폐해예요. 예, 요걸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공법은 어 최대한 정량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세금을 걷는 거를 딱 정해 놓고 어 뭐냐면 예측 가능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량화했다.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다폰손실법의 폐해를 줄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그 밑에 인제 전분 6등법하고 연분 9등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는데 되게 전분 6등법은 뭐 1 결당 뭐 몇 평, 몇 평 있는데 우리가 이거 그것까지 다 알 필요 없고 보통 이제 1 등전하고 6 등전의 비율은 1 대 4 정도 되고 1 결 수확량은 미 400 도를 기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연분 9등법에 의해서 전세율은 미 400 도에 전제로 해서 그 20분의 20 도로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상상력 20 도에서 연분에 따라 2 도씩 감해서 4 도로 인제 정하죠. 자, 그래서 인제 요거는 종전에 미 30 도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거야. 예. 그래서 인제 근데 주의할 것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인제 전제를 뒀던 이런 이제 뭐냐면 그 전분 6 등법이 인제 그 또 나눠지고 그리고 인제 풍급이 전품이 상향 올라가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 20 도지만 20 분의 1 이지만 그 전분 6 등법에서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3 등급, 그러니까 거의 하품 정도 받았던 토지들이 한 단계씩 막 등업을 해. 두세 단계씩.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제 걷는 20 분의 1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올라간 거예요, 세금이. 그래서 전품 6 등법에서 상당히 결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그 등급이 인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실제 연봉 9 등법에 이거에 입각한 20 분의 1은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수주율은 20 도로 격감이 됐지만 전분 6 등품에 있는 그런 1 결당 그 전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점점 이제 결수의 상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수가 축소되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세금은 더 많이 걷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그 공법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이 논의가 이 다폰손실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논의가 세종 초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걸 인제 서로 간에 논의를 하다가 세종 12 년에 위로부터 고관에서부터 아래 농민까지 약 17 명을 찬반을 물었어. 예, 여론조사를 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전국적으로 공포에 참석한 간민은 9657 명, 반대는 74,149 명. 어 그래서 인제 였고 세종 18 년에 1436 년에 6 월에 공법을 실시하기 위한 담당 관처인 정제상조소를 설치해요. 그리고 최종황을 세종 26 년에 어 확정됐죠. 근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이게 여론조사가 인제 세종 12 년에 있었잖아요. 근데 세종 26 년에 공포됐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몇 년이 걸린 거야. 이게 하고 나서 공포할 때까지 거의 14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7차 국정지도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14년 동안 했냐. 거기에 이제 실제 국정지도서에 나오면 보면 이 기간 동안 이제 이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전에 말했을 거야.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경무법을 하려고 했어요, 절대 명정. 이게 측정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이 경무법을 하다 보면 한경도나 평안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리해.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절대 다수 하산도 지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찬성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 걸 또 보고 있지만 이걸 그대로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북쪽 사람들이 약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 경무법에 입각한 공법제도를 폐지하고 요 여론조사 뒤에 다시 논의해서 결부제도 바뀌었어요. 결부제도. 원래는 경무법으로 하려다가 결부제도 했어요. 그래서 결부제도 이렇게 해서 그 공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공법 시행이 어, 그 공포하자마자 국가 실시했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이제 하산도에서 실시해서 성종 20년 한경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뭐냐면 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거야.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대동법이 이제 시작될 때에서 이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100년 동안 시간이 걸렸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자, 하여튼 공법 시행으로 전풍에 따라 일개 실질 면적이나 전세 액수 생산의 증대 여건을 조성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전품 등급의 부여, 개간 농지나 정전, 진학 농지, 항무지죠. 양전 사업의 어떤 그 정확함에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법 시행 이후 담당 간호의 자의적인 집행이나 전세 부담의 신분적 위치에 따라서 전세에게 결정된 폐단이 여전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법의 문제점이죠. 공법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15세기 말에서 전품 등급과 연분이 거의 무시된 채 실질적으로 하한연, 사두에 입각해서 전세율이 진석 갈려야 돼요. 이게 이제 사두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양난이 이제 임대가 끝난 후에는 이제 토지가 또 형편되니까 아예 이제 뭐냐면 1결당 사두도 고정시키죠. 음. 자, 이게 영정법이잖아요. 영구히 정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연분구등법은 1결당 사두도 고정을 시켜놨다. 그래서 연분구등법이 없어지고 이제 영정법으로 바뀌었다. 인조 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양반 관료들이고 시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들 입장일 때는 최대한 낮춰 더 부과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외에 조선후기 때는 또 이제 전세 외에도 1결당 뭐 대동미 12두, 삼수미 12두, 결작 2두 이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명목, 수송료, 운송비 등까지 가중한 부담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선후기의 이러한 제도를 이제 문제를 영정법이나 비총법 등에 해결하고자 했다. 근데 요거는 조선후기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양전을 좀 볼게요. 양전은 이제 어 그 이제 토지의 비옥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다 양안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양전 사업을 통해서 어 요게 토지대장 양안을 만드는 거야. 양안. 제가 이제 양전을 토지대장이라고 잘못 말한 것 같아 아까 전에. 근데 토지대장은 양안이고요. 이 토지대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양전 이렇게 좀 수정해서 들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전 사업은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공법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토지 비옥도를 이제 측정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수중 이적법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를 6개 둬서 이렇게 수중 이적법을 해서 각기 다른 교수에 따라서 잘 6개 둬가지고 했던 것을 이제 방법을 이제 측정을 했죠. 자, 그때 이제 했던 그 자의 길이는 주척이야. 음. 그래서 이 주척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 때 아학을 정비했잖아요. 그래서 아학을 정비하면서 그때 그 아학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악기의 높이를 이걸 이제 높이와 낮음을 측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례에 입각해 갖고 그 예전에 고대 악기의 이제 길이를 재가지고 이 악기의 그 소 악기의 높낮이를 조절했거든요. 그때 기준 그 잣대가 주척이었어. 예. 그래서 이 주척을 그대로 이용을 해갖고 여기에 이제 전법에 공법 사업할 때 공전에 이제 그 공법 때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수정이첩법 때 그 악기를 만들 때 사용한 기준을 가지고
어 만들었던 것이 이제 주척이고요. 이 주척을 각기 6개 자를 달줘서 이렇게 측정을 했던 방법이 이제 수등이축법이다. 자, 근데 이제 수등이축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자, 각기 6개의 양측첩을 사용함으로써 양전할 때 토지를 잴 때 발생하는 현실적 변작성과 착오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어, 착오를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호종 때 그냥 1등급 자를 가지고 어 뭐냐면 먼저 잰 다음에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방식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호종 때 이제 실시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양적 독립법이죠. 그 양적 독립법은 1등급 자를 가지고 음 1등급 자를 가지고 나머지 그 2등급에서 6등급 토지를 일괄적으로 재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감하는 방식이죠. 15부씩. 그래서 그 밑에 있죠. 그 1등정 1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고 나서 2등정은 15부씩 감하는 거야. 85부, 3등정은 70부, 4등정은 55부, 5등정은 40부, 6등정은 25부로 이게 그 뭐냐면 감하는 방식이다. 자, 이런 단순한 계산 방법의 변화인데 보이시지만 실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할 때 생기는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까 이제 그 수동이처법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를 달리할 수 있고 부정부패 빠질 수 있고 계산이 복잡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잰 게 아니라 면적을 중심으로 결부를 다르게 해서 전환함으로써 토지의 중심이 양정 방식 변하는 걸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그러면 여기에서 면접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결부제가 면접의 의미도 바뀌는 거냐? 수학령에서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이 결부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량이야. 이적 동세야. 기준 자체는 이동 동세야. 근데 재는 방법 있죠. 이걸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여기 아래에서 이제 이적 동세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앞에서 이제 양 수동이축법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예. 비육도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자를 6개를 사용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 양적 동일법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하냐? 생산량과 비육도가 아니라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15부씩 감하는 방식이야. 음.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측정 방식의 기준이 바뀐 거지 그 결부지의 기준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이거 좀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이제 수능 이첩법을 재나 양적 동일법을 재나 결과는 동일해요. 똑같이 잴 수 있어. 근데 왜 수능 이첩법을 이제 보다는 양적 동일법로 사용됐냐 호종 때 그거는 이제 양적 동일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정부패 소지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종 때는 이렇게 양적 독립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양전시에는 그 토지대장이 양안을 작성하죠. 예, 양안을 그래갖고 이제 양안에는 뭐 전답의 구분과 소재, 토지 소유주의 위치, 소유주의 위치, 전품의 등급과 모양, 결부의 수등을 기재를 하고 있고요. 자, 양전은 법제주고 20년마다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양안은 이제 양전사업을 통해서 이제 작성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새로 작성한 양안은 3부를 만들어서 호조, 본도, 본호배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20년마다 하기도 했지만 바꿔야겠지만 실제로는 20마다 하지 않았어요. 예. 많은 인력 자체가 뭐냐면 필요했기 때문에 소요되고 또 이에 부수의 일반 농민들의 자폐가 막심했기 때문에 양전 사업한다고 해서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토 등 대토지 소유자 이해관계가 얽혀 수십 년 내지 100년이 지나서 다시 시행한 게 보통이었다. 그래서 이 양전 사업이 왜 안 됐느냐 제대로 20년을 안 지키는 이유가 있죠. 두 번째는 막단 인력과 비용이 소요됐고 또 일반 농민들의 작폐가 막심했고 그 다음에 양반과 토호들의
그 대토지 소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못했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방만 국지적으로 시행된 게 상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에 이제 구한말 때 실시한 이 강모 양전도 예전에 양전 사업의 일환이라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다른 게 여기에서 이제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죠. 지계를 발행해서. 그래서 양안이 아니라 이제 지계를 발행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소유를 해줬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모든 지역에서 한 건 아니야. 일부 지역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무리된 게 나중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때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통론을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통론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마지막 단락은 이제 공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공무는 이제 조용주 중에 조에 해당하죠. 자, 공무는 왕실의 간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되는 농산물, 수산물, 강산물 같은 토산물을 말하고요. 이 공무는 종류와 액수는 9년 단위 부과되고 각 9년에서 이를 농민들이 부담시키는데 이 부담은 전조보다 훨씬 농민들에게 무겁게 이제 큰 고통이었다. 또 현물료 징수 보관하고 운송하는 까닭에 운영상 여러 폐단이 생겼고 이 때문에 방람이 성행됐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공락과 박람회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너무 설명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뿌셈을 통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근데 이제 뿌셈을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이제 좀 한번 박락과 공락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뿌셈을 보긴 해요. 자, 기본 강의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공납이 이제 나오는데 공납은 고려 시대부터 이제 조선 시대까지 특산물을 걷는 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공납이라는 자체가 일종의 요역의 일종으로 거둔 거야. 예, 요역의 일종으로 이 공납을 거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보면 이 요역의 범위 속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역의 범위 속이니까 요역의 기준과 공납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면 요역의 기준이 바뀌면 공람의 기준이 바뀌고 또 거꾸로 공람의 기준이 바뀌면 요역의 기준이 바뀌어요. 예. 자, 그래서 원래 요역이나 하여튼 요역과 공람의 기준이 동일하는데 자, 공납은 원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나 호에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지역 단위로 부과돼요. 지역 단위로 부과되고 이걸 이제 뭐냐면 다시 뭐냐면 호에 나눠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납의 종류를 좀 볼게요. 공납은 크게 조선 전기 때 이제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만 정기적으로 매년 지정된 품목의 통산물을 이제 토산물을 납부하는 상공과 그 다음에 부정기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것을 납부하는 별공, 그 다음에 왕이나 왕실 개인에게 바치는 공물, 진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진상인데 요 진상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왕이나 왕실에게 바치는 공물인데 먹을 것들을 이제 주로 갖다 바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냉동 기술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썩고 이런 것들 부패하고 그렇겠죠 음식이. 그래서 이 진상이 상당히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 보면 진상이란 말 이렇게 잘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원이 됐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부가 원칙은 뭐냐 아까 이제 9년 단위로 부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9년의 곡물 품목과 수량을 적은 공안을 먼저 보내요. 거기에 이제 각 지역에 뭘 갖다 바칠 것을 이제 적어놓는데 그러면 그 공안에 따라서 그 토산물의 그 품목과 곡물 품목과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다시 백성들에게 부과를 해. 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 지역에서 인삼이 많이 난다. 그럼 인삼 1kg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1kg당 그 인삼을 캐려고 인삼은 좀 산삼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산삼을 캐려고 그 산에 가서 이제 산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삼을 캐서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백성들 노동력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공납도 아까처럼 해서 요역의 큰 범위 속에 들어가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각 지방의 곡물과 곡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할 때는 9년의 토지와 호구의 다가 기준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호에서 이걸 배정할 때 토지의 다수에 따라 오호등제를 실시해요. 이게 세종 17년 때 이제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공납은 이 호등에 입각해서 이제 걷는 건데, 실제 징수는 9년에 부과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고려시대 때의 호등은, 고려 호등 기준은 대개 보면 인정수야. 성인 남자 수가 많이 따라서 걷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바뀌었죠. 조선시대 때는 뭘로 바뀌었냐면 인정수로 바뀐 게 아니라 토지 결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후에 토지 결수에 따라서 뭐냐면 5등급을 나눈 거야. 그래서 이제 토지 결수가 많은 만수록 뭐냐면 공락물도 갖다 바치는 공락물도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고려 초기 전기 때 토지 결수가 바뀌었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기준이 예매해. 호등인지 토지 결수인지 이게 기준이 예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후기 때, 조선 후기 때는 이 호등제를 이제 폐지하고 아예 이제 토지 결수 통일시켜. 그래서 이 토지 결수에 입각해서 걷는 것이 이제 세금이 대동법이죠. 뒤에 좀 얘기할 텐데, 근데 조선 전기 때는 이렇게 호등에 입각해서 토지 결수에 입각해서 호등을 나눠가 거뒀다. 이거는 이제 요역도 마찬가지예요. 요역도 초창기는 고려 그 조선 초기 때는 고려와 마찬가지 인정수를 가지고 호를 이제 그 호의 인정수를 가지고 요역을 동원했는데 나중에 그 개정법 바뀌면서 이 토지 결수에 따라서 뭐냐면 그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죠. 노동력을 이제 뭐냐면 그 노동력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납의 기준과 요역 기준은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역에서 개정법에서 개정법 호의 기준이 인해서 토지 결수 바뀜에 따라서 공납도 그 기준이 어, 호의 인정해서 토지 결수 바뀌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여러 가지 공납의 문제점이 등장했는데 일단 이게 곡물의 품목과 수량이 장기적 고정됐고 그 다음에 것을 앞당기는 좀 증상 인납이 이제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되었고죠.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곡물의 이제 품목과 수량이 장기적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쪽 지역의 특산물들이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호구가 이제 예전에는 되게 많았다가 줄을 수 있잖아, 산수가. 이런 9년도는 똑같이 같은 품목과 수량 같이 계속 내야 돼. 예, 공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은 인납이 돼갖고 이제 이 공납물을 미리 이제 앞당겨서 내년에 내 것을 미리 앞당겨서 뭐냐 내게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공납 부과 기준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이 홀 기준에서 토지 결수를 해서 5등급 나눴다 그러잖아요. 근데 때에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호구인지 토지 결수인지 이게 분명치 않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토지 결수에 통일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또 문제점이냐면 박납회가 있어요. 박납은 이제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대납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고려시대부터 이제 있었던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 공납물 같은 것들을 이제 산에 가서 뭐 강에 가갖고 채취하고 뭐 얻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동력 받아갖고 갖다 내면 좋을 텐데 문제는 농사짓기 바쁜데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업자 상인들에게 맡기는 거야. 대신 납부해달라고 돈을 주고 그래서 이 돈을 받고 그 상인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뭐 자기가 구해가지고 그 서울로 올라와서 대납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자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대납은. 근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대납이 강제로 바뀌어. 이게 박납이야. 그러니까 푸셈에서는 대납과 박납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대납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박납은 비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납업자들이 중간 서갖고 대신 납부를 한 다음에 뭐 동의도 안 걷고 납부를 한 다음에
그 해당 간청에 이제 청구서를 이제 첨부를 하면 그 막대한 비용을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있는 일반 군현민들이 나눠서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박납의 문제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이 박납업자들은 되게 보면 이제 되게 정치권하고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예, 그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문제적 지배 질서가 반영돼 갖고 이 공납을 할 때 되게 보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양반들이겠죠. 근데 이 양반들이 자기 땅에 그 땅을 좀 숨기고 그리고 관리를 짜 갖고 자기들 뭐 이제 그 대호에 놓지 않고 맨 마지막 잔잔호나 잔호에 넣어. 그래서 이제 적은 공물 이제 부담받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그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를 내버리는 거야. 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박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박납은 백성들 대신해서 공물을 대납하고 수수를 받는 행위를 반납이라고 하고 원래 대납은 일정하게 허용했지만 이 박납은 국가에서 금지했어. 왜냐하면 이거는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박납이 왜 이게 생겼냐? 이건 뭐 대납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긴 한데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무의 종류와 수량이 국가에게 소유된 기준에 책정돼 있고 그것도 한번 정해놓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토산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현물을 외지에 가서 사와서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박납업자들이 이제 대신 납부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한 지방에 직접 공납이 가능한 물품이라도 그 국가의 수요와 공납 시가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A 지역에서는 뭐 10월 달 많이 생산되는데 7월 달에 요구를 해요. 그러면 없잖아. 그렇게 이제 외부에 사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교통도 이런 것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송이 어려움도 있었고요. 자, 그럼 박납의 폐단이 뭐냐? 일단은 산원이나 상이나 간원들이 백성 대신 공을 대납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붙어서 착취했다. 그래서 박납업자들이 대신 납부를 하고 그 청구서를 받고 이제 일반 군현에 이제 청구를 하면 그걸 이제 나눠가지고 다시 납부를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어먹었다는 거야. 자, 그 점태가 있는데 자 직접 공납하려고 해도 박납업자 악덕간원이 결타가 간청에서 물품을 수납할 때 그 구격을 검사하여 불합격을 품을 이를 되돌려 다시 납부하게 되는 이런 점태 같은 것도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박납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조광조는 공안을 개정할 걸 주장해요. 이 공안. 이 공안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품목이나 물량을 적은 공안을 개선해달라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 이의 개선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는 박납 금지 정책을 내세우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냐면 공납 대신에 수입법을 사용하자. 그래서 공물을 쌀로 걷는 수입법을 제시하자. 근데 이제 이 수입법은 그 당시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직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이 쌀을 거둬도 그 쌀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물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물품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수입법은 나중에 이제 대동법의 기반이 되잖아요. 대동법이 이제 실시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쌀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사회경제적 어떤 배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시하기 어려웠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된 뒤에 대동법으로 전환됐다. 그 다음에 뭐 유송열 개혁안도 되게 쌀려 걷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받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예. 포셈에서 198페이지 펴보세요. 예, 포셈. 자, 9년에 부과된 공물 이렇게 볼게요. 자, 조선 전기의 국가 수익의 근간은 전세, 요역, 공납이었는데 공납은 백성들이 거둬들인 환물 형태의 각종 조세를 말한다. 그중에 왕신이나 중앙의 각간청에서 필요한 농수산물, 인산물과 그 가공품, 수공업 제품 등을 공물로 지정해 전국 각 군현에 수치하는
체제가 공납제였다. 그래서 공납제는 이 시기 때 제 이제 국가 재정에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세가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세에서 거둔 세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반 토지 지주들이 전세를 제대로 내겠어요? 아까 얘기한 좀 최대한 낮춰서 내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납 헌물로 걷는 그 세금이 국가 재정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공납은 크게 공물과 진상으로 나누는데 공물은 납부 방식에 따라 원공물, 전세 조공물, 납부 시기에 따라 상공, 벌공, 그리고 납부 주체에 따라 간비공물, 민비공물로 구분할 수 있다. 뭐 이거 등등인데 우리가 이제 알리는 거는 이제 납부 시기에 따라서 상공과 벌공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만 이제 좀 알면 되겠죠. 예. 네, 건너뛰고 자, 보통 이제 그 공납을 기준할 때 이제 기준은 공안이에요. 공안. 그래서 이 공안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걷게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 진상이 있는데 진상이라는 것은 왕과 왕비에게 걷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진상은 공무가 달리 각 간청사, 관찰사, 병마, 수군, 절도사를 비롯한 지방 장관이 소속 관할 간청에 부과하여 물품을 마련하고 군수 헌감 중에서 담당관이 선정된 해당 물품을 상호에 상납하는 것으로 주 국왕의 봉상 예물로 주로 국가 의례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또 국왕과 왕비나 왕실 가족들이 필요한 뭐 음식들 이런 것들 다 진상이야. 근데 여기에서 말을 들으면 진상에서 뭐 간할간청이 걷고 뭐 해당 그 군수 현감이 걷는 걸로 이렇게 납부하는 거 돼 있잖아요.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진상도 다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무의 종류와 수량은 국가 소유의 경비의 기준을 채정함으로써 그 변경 거의 뭐냐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번 공안의 그 품목과 수량이 딱 결정되면 후에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지역 사정이 바뀜에도 변동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안에 규정된 공무의 종류량은 일단 정해지고 나면 해당 9년의 세상 사정의 변동하여도 조정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감면되는 경우가 약간 있는데 이럴 경우 다른 걸로 옮겨 분정하거나 인납을 통해 전체 공모의 액수를 유지하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 인납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내년에 거둘 걸 땡겨서 걷는 거죠. 일단 할당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문의 양은 기준을 이제 걷는 게 뭐냐면 9년에 이제 소속된 토지의 다가를 기준으로 9년 단위로 측정했다. 자, 여기에서 토지의 다가를 기준해서 9년 단위로 측정했고요. 일단 9년 단위로 책정되면 각 9년에서는 또 민호에게 부과하죠. 뭐에까 그래서 토지의 다가에 따른 호의 기준에 따라 5등급에 따라서 부과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공납제도의 이제 자체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공납제는 제도 자체 운영상 문제가 야기되었고 향중사의 노동력 사정이 바뀌면서 15세기 이후에 변화가 되었다. 연산군 이후에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시 별공 형태로 공문이 추가되거나 다음에 공문에 미리 건넨 인납이 일상화됐고 이때 공납의 기준이 됐던 공안이 많이 바뀌었어. 예, 그러니까 기존 공안보다 품목이나 그 다음에 생산량 그 품목이나 양이 더 많게 바뀐 거야 기준이. 근데 이 공안을 한번 바꿔놓으면 뒤에 수정하기 힘들어. 나중에 중종 번정 이후에도 이제 뭐냐면 집권한 중종 때도 이 공안이 이제 이렇게 예전 연산군이 자기 뭐 사치하기 위해서 좀 늘려놨잖아요 품목이나 양을. 그럼 다시 고쳐줘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놔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세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편 정부는 특정 공무원을 생산지 백성들만 전부 부담하는 폐단 때문에 부득이하게 9년에 생산되지 않는 또 공무를 배정해요. 자, 이건 뭐냐면 A 그 9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딸기를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딸기 부과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딸기를 생산되지 않은 다른 9년에도 일괄적으로 그냥 부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좀 부담을 줄이려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 자기가 이제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부분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수령들이 어떻게 하냐면 군현민들에게
살이나 면포 등을 거둬 곡물의 생산 지역에서 직접 사서 납부하게 되는데 점차 이런 과정에 상인들이 위탁하게 되고 이걸 대납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납은 9년의 부역을 통해서 이뤄진 곡물 생산이 15세기 중반에 역제가 붕괴되고 그 대가로 면포를 받아들이면서 한층 선행되었다. 자, 초기의 대납은 이차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또 따라서 국가의 부분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납을 보죠. 방납은 이제 곡물 상납 과정에서 대납과 함께 방납을 또 전개되었다. 여기에서는 대납과 방납을 구분하고 있어요. 예. 대납은 의사 어느 정도 동의하에 걷는 거고 방납은 동의 없이 이제 권력층과 수령과 짜고 이렇게 대신 납부를 내갖고 막대한 수수를 챙겨가면서 예, 이득을 챙기는 행위죠. 자, 방납은 그 공무를 부담하는 백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인을 비롯한 방납업자들이 공무를 미리 중앙 간청에 납부하고 나중에 지방 군연매를 그 대가로 수령하는 것이다. 자, 해당 군연에 생산되지 않는 공무나 그 수납 기난이 촉박될 경우 방납이 불가피한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방납에 따른 이익을 노리고자 공군의 청구 행위였다. 자, 이 대납과 달리 방납은 국초의 일에 정부에 금지됐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금지를 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제 금지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이 방납업체들이 그 수령과 결탁하거나 또 중앙에 이제 권력자가 결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냐면 많았죠. 그래서 제대로 그 뭐냐면 그 방납이 근절이 되지 못해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방납에 대한 이익은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배의 이익까지 정부의 방납 금지 조치의 시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해당 고을에 생산 가능한 품목까지도 방납업자들은 수령이 결탁하여 방납하기도 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 분연에 마련된 상납한 곡물 또한 중앙관청의 서리나 노예들이 방납업자 연계여 품질이 나쁘다는 핑계로 그 수납을 거부하거나 그 방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해요? 점태라고 하죠. 점태. 예전에 한번 그 역사 스페셜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역사 스페셜에서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역사 저널인가? 네,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사회자들이 교수님도 모셔놓고 또 여러 가지 또 패널들 모셔놓고 또그 예기영 씨는 이제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하잖아요. KBS에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상황극을 좀 연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백성이 그 자기 이제 특산물을 가지고 와갖고 이제 고을에 가서 바쳤는데 그 해당 고을에서 거부를 해. 다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품질이 낮다. 그래서 다시 가져와도 또 거부돼. 그러니까 이제 방랑업자들이 와갖고 백성들에게 야 봐라 이렇게 너네들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바치면 그래도 받아들인다 해갖고 돈을 주고 이제 뭐냐면 대신 갖다 바치는 상황극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극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보면 방납업자들이 일반 민중들을 직접 대변하지는 않아요.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 민중들이 지방 관청에 특산물을 직접 갖다 바치지는 않아. 예, 방납 과정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백성들은 일반 관청에 이제 자기의 부과된 내용을 갖다 바치면 이걸 이제 뭐냐면 관청에서 이제 중앙에 납부를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9년 단위로 부과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납업자는 백성들과 관청에 여기 개입한 게 아니라 관청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개입을 한 거야. 방납업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 있는 그 뭐냐면 그 방납 그 특산물 갖다 바친 창고가 있어요. 모아서 공납물 갖다 바친 창고에 그런 관리자하고 뭐 노비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짜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관청에서 이제 지방 관청에서 갖다 바치면 이걸 품질을 보고 택자를 놓는 거야. 그러면 또 관청에서 대도 그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와서 또 갖다 바치면 또 품질 가지고 택자를 놓고 그러면 이제 관청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방납업자들하고 중앙에 이제 있는 그 노비들이나 관리들이 짜고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방납업자를 통해서 중앙에 갖다 바치는 시스템이야. 그 방납업자가 이걸 이제 갖다 바치면 처음 그 자기가 이제 갖다 바친 액수를 부풀려서 여기 지방관청에 이제 납부를 하면 지방관청에서 일반 농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야. 그 금액을 배분은 하도록 이렇게
그 n분의 1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직접 간청에 가서 퇴짜를 받는다. 그 상황 설정은 요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 방납 자체는 그 주체가 군현이고 군현 지방이고 그리고 중앙에 군현 지방에서 이제 그 간청에서 중앙에 갖다 바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직접 갖다 바치는 건 아니에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공문의 방납 활동에서는 위로는 왕실, 간인, 사대부세요, 아래는 승려, 상인, 서기까지 다수의 계층이 이제 참여했죠. 왜냐하면 이제 방납업체와 연관된 중앙의 간청에 이제 공무를 담당하는 방납을 담당하는 관리나 서리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고직이들 대부분 노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관련돼 있어. 그래서 방납은 공문을 미리 납부해야 할 만큼 재원도 요구되지만 권력과의 결탁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방납은 공문의 종류, 수량, 납부하는 간청, 상납 기한 등을 기재된 문서의 공물 진성을 해당 간청 수령부터 발부하다 이들 공물과 함께 납부하고 이 납입왕도 증명서 중납처를 받아서 다시 이제 여기에 근거를 내 갖고 그 지방 군역명의 대가로 수령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간청에 중납처를 갖다 바치면 단청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나눠가서 이제 징수를 하는 거죠. 그 뭐냐면 방납업자들 낼 돈을 예. 따라서 당연히 공물 진승의 획득 과정과 중납청의 발굴 과정에서 권력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국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의 방납이 지속되고 확대됐던 것은 이처럼 왕실과 사대부의 특권층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방납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방납의학 때는 공납제의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때문만은 아니었다. 15세기 이후 확산된 공물 방납은 당시의 사회 산업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형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방납을 부정적인 의미만 보잖아요. 근데 포세미에서는 여기는 좀 약간 긍정적 의미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 면과 함께 긍정적 의미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 방납하는 과정에서 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촉진하게 됐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긴 하는데 교과서라든지 뭐 우리가 보는 다른 통론이나 이런 데서는 요게 의미를 긍정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런 그 관점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푸셈의 관점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납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16세기 때문에 16세기 들어가면 이 방납 때문에 어 민생 안정이 안 되고 또 민이 많이 이제 이탈되고 유민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방납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에 관련해서 그 밑에 다음 장 얘기를 다음 장 내용을 읽어보기도 하죠. 자, 방납은 국가와 백성 사이 방납업자가 개재하여 국가가 장악해야 할 조세의 상당 부분을 이들 가로채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국가와 백성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납제를 다시 정비하여 민생의 안정에 이탈되는 중간의 이익을 국가의 한수학을 도모하게 됐다. 자, 공무는 환물 대신 쌀을 거두어도 국가가 직접 곡물 구매하는 곡물 수입법이 이 과정에 모색이 됐고 이 수입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이나 뭐 유성룡 이런 사람들인데 자 수입법은 수치제도로서 공납제 폐단을 시정한 조치인 동시에 당시 발전하던 산업에 대한 국가의 파악과 장악을 확대시키려는 방침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에 거치면서 모색된 곡물 수입법은 17세기 들어서 대동법으로 그 최종적으로 정리한 데는 이와 같이 수치제도와 역제 변동, 산업 발달과 사회경제적 변동이 자리되고 있다. 이때 이제 사회경제적 발달은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대동법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상품화폐 경제 발달 배경이 되고요. 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또 상품화폐 경제 발달 더 촉진시켰죠. 예. 자,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뭐 수치제도와 이제 역제 변동은 이제 보면 이제 세금이 토지나 이제 쌀로 걷는 또는 화폐로 걷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봤고요. 다시 이제
다시 그 통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통론 내용을 보면 이제 조용조와 함께 또 이제 조용조에서 용이 있죠. 용의 노동력. 용은 이제 크게 요역과 군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자, 부역은 장정에게 직접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이므로 당시 역은 군역과 요역이 중심이 되었는데 요 군역은 보통 이제 신역의 한 부분이에요. 신역은 아까 얘기처럼 군역, 천역, 그 다음에 직역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신분별로 부과된 역이죠. 대표적인 역이 군역이고요. 자, 요역이 중심이 되었다. 군역은 인당 기준으로 하는 거. 인 성인 남자고 요역은 아까 이제 마찬가지로 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공남한 그 호는 기준이 토지 결수에 따라 이제 호를 나누죠. 자, 그래서 이제 요역은 해마다 일정 기간 노동력을 종사하는 것이다. 자, 군역은 점차 이제 그 실제로 교대 입혀가는 군인의 정병과 이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한 포를 봉출하는 봉족 또는 보인으로 나눴고요. 뒤에는 대가를 받고 군역에 정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군포를 대납하는 제도가 바뀌었다. 자, 이거는 이제 방군 수포제 할 때 아까 이제 군적 수포제 할 때 얘기했죠. 자, 요역은 궁궐이나 상능, 재현, 그다음 성곽, 도로의 축조나 보수 등 각종 토목공사나 강상 채굴 노동을 충당했는데 토지 판결당 일부를 착출하고 동원일수를 1년에 6일 이내도 정해졌지만 실제로 지방간 인이돼도 징발할 수 있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토지 판결당 일부를 착출한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잠깐 기본 강의 내용을 좀 돌아가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팔규출 일부제라고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성종 때 실시했던 제도죠. 성종 때. 그러면 그 이제 여기에서 한번 좀 요역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예. 이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요역을. 자, 요역의 종류는 전세민의 숙송, 뭐 곡물, 진상물, 작물의 조달, 토목공사, 뭐 지대 영접인데 지대라는 건 이제 일반 그 관리들, 고급 관료들이 이제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 잡무나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게 지대예요. 신분을 하거나. 자, 그래서 이제 요역의 배정은 부담과 배정은 어 그 여기 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은 아까 지금 것처럼 공납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조선 전기 때나 고려시 때나 호를 기준으로 이제 부과했는데 근데 호가 기준이 이제 일반 정이냐 토지 결수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초기 때까지는 정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5등을 이제 나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세종 때 이 개정법에서 정을 기준으로 개정법에서 개정법을 바뀌어요. 예, 토지 결수도. 그래서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서 기준에서 5를 5등급으로 나눠 인부 한 명당 배출을 하죠. 그리고 이 개정법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팔별출 일부제예요. 예, 팔별출 일부제. 그래서 이거 영민식이라고 하죠. 그 개정법에 대한 그 역을 동원한 시행세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897일부제는 개정법에 대한 시행세칙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민식이 확립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점 상내 요역 8개월당 1력부 유의 그러니까 이제 8개월당 한 명을 6일 동안 이제 착취하는 거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대상은 주로 누구겠어요? 일반 지주들이 있죠. 아니면 8개월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모아가지고 8개월 기준에 갖고 사람들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기 위해서 뭐냐면 인력을 사는 방식으로 구입해서 6일 동안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변례욕이 있어.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전 6개월당 그러니까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걷어가지고 한 명을 뭐냐면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이렇게 이제 구분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건 의미가 뭐냐? 어, 토지 단위로 수치체도의 이제 정착과 농업 생산 발전은 세제 개편이 반영됐다. 그래서 농업 생산이 발전되면서 그 거기에 이제 인여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여 생산을 바탕으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제 거기 토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장농이나 지주들이 이제 고용해갖고 정부에 갖다 바치는 여기에 응하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대동법 실시 이후의 요역을 볼게요. 앞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결수를 해갖고 걷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대동법이 토지 결수로 바뀌면서 당연히 토지 결수 바뀌어. 대동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대동세를 거둘 때 세금을 더 같이 걷어요. 이 요역을 할 수 있는 그 세금을. 그래서 이제 대동법을 거둘 때 그 요역에 그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고용할 수 있는 세금을 같이 걷어. 그래서 대동법 자격서를 개편해서 대동법의 흡수 통합을 해서요. 대동법을 거둘 때 그 요역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세금을 걷어서 대동법 실시한 이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 관할에서 이들 있을 때마다 인분을 모집해서 이들 시켜요. 그러니까 임금을 지불하는 모집제, 고집제 형태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종전에 동원하는 방식에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야. 이 동원하는 방식은 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말한 거죠. 정부가 이제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때 이제 대동세를 거둘 때 같이 요역을 동원할 수 있는 세금 임금을 같이 걷어가지고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역을 정리하면 고려 초기나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까지는 호당 기준으로 해갖고 고의 인정수에 따라서 이제 요역을 징발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세종 때 전후 바뀌고 정교대 입각해서 그 바뀌었고 5등급 바뀌고 그 다음에 팔교추 일부제를 통해서 개정법에 구체적인 시행색칙이 만들어지면서 8개월이나 뭐 6개월 기준으로 해갖고 거기에 있는 지주나 자장금들에게 한 명씩 착취를 하도록 했죠. 그때 대개 보면 돈을 주고 이제 인부를 고용해서 정부에 이제 동원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했고 나중에 대동세가 이제 뭐냐면 토지 전결로 다 바뀌고 하니까 그때 대동세를 거둘 때 요역도 동원할 수 있는 그 요역세를 같이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뭐냐면 돈을 걷어서 인분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분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했던 사업들 보면 예를 들면 정종 때 이제 뭐냐면 정조 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수원성을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수원성. 이 수원성을 만들 때도 인물 고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 청계천을 이제 뭐냐면 복구 사업을 하죠. 청계천 준설 사업, 준설 사업을 하죠. 요때도 이제 뭐냐면 인물 고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작업기일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돈 받고 하니까. 예. 자, 근데 나중에 대원군 때 경복궁에서 지을 때 이 방식을 안 채택했어. 고용하는 방식보다 사람들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요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냐면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에서 27페이지 펴보세요. 자, 교과서 보면 이제 전세하고 공물 납부 관련돼 있는데 여기에 성정실록에 나와 있는 팔교추 일부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백성을 부리는 법도에서 8개월에 1인의 여권을 내기하고 1년 동안 사역하는 것을 6일에 지나지 않게 한다. 그래서 8교추 일부하고 6일 동안 내기다. 이게 상내 요역이죠. 그런데 수령 뒤에 국가에서 백성을 어루만지는 뜻이 따르지 않고 수시로 백성들 사역하여 자기 사정대로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실제는 8교추 일부제지만 실제는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종때 897부제 그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232페이지 후셈이 있는 내용을 볼게요. 아, 이걸 넘어가야 됐네요. 예. 자, 여기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의 노동 부담에 군역이 있는데 군역은 아까쯤 이제 했으니까 이것도 좀 읽어봤을 때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요용만 좀 읽어보죠. 요용.
자, 요역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자의 생산 및 수송, 토목공사를 비롯한 자격 같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모든 분야의 민호의 노동력 강제 지방은 수치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요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요역은 특정 인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 민호에 부과된 부역 노동이죠. 그래서 이제 요역은 군역, 진역, 초역 등 신역과 달리 개별 민호에게 불특정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구역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그 호에 사는 성인 남자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집안의 사정에 따라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보낼 수도 있고, 양반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밑에 있는 머슴들을 뭐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국가 입장을 때는 어떤 형식인 간에 성인 남자들은 그냥 동원하기만 하면 돼요. 액수만, 그러니까 인원만 채워놓으면 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특정 노동력이라는 건. 또한 신역과 달리 원칙적으로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부과된 부역이기도 했다. 그래서 신역에 구별된 요역의 특성상 관련돼서 요역을 호역이라고 했다. 예, 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요역의 종류가 있는데 각자 읽어보시고, 자, 요역의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요역의 부과 기준은 고려 시기에 각 호의 인정수에 따랐으나 조선에 와서는 토지 소유에 따라 바뀌었다. 그래서 호를 기준으로 하지만 토지 정결을 기준으로 하죠. 이게 개정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건국대전에는 구정에는 정 8개월 기준으로 요역한 사람을 4대에 1년의 요역일수를 6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1년에 6일 만에 요역을 동원한다는 이 규정은 민호의 요역 부담을 표준하는 시도였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종전에 명시되어 있던 연간 사용일수 6일을 못 받아준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상의 뭐냐면 역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국왕의 계문 물어본 다음에 허락을 받고 시행한다는 법을 법제화됐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요역제는 실제 운영 과정에 전국적 통일적 그대로 준용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이거는 그냥 원칙일 뿐이라는 거. 자, 요역은 불특정 민호들을 이제 그 수시로 노동력을 징발한다는 점과 이와 관련하여 수령의 자의와 지역의 특수에 따라 크게 개입된다는 운영하는 점에서 다른 조세 수치와 구별되고, 자, 따라서 부역군, 그러니까 역을 군등이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수령실사에서 하나도 일찍부터 강조됐지만 정결기 위한 차역의 원칙은 그 군현 내부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여지가 애초에 있었다. 물론 요역은 신분지의 기초에 부과된 신역과 구별되어 신분의 고하와 직역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경전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복호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면제받는 호야. 특별하게. 그래서 복호를 제한 모든 민호가 역의 담당은 호역이었어요. 근데 실제 운영에서는 신분지적 질서가 긴밀하게 관련됐죠. 예를 들어서 뭐 양반에 있는 집에 뭐 역을 착취하는데 그대로 원칙대로 착취할 수 없겠죠. 뭐 3명을 착취하는데 뭐 1명 정도 이렇게 착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건세 권력이나 뭐 이런 그 지역의 토세력들 권력 관계에 입각해서 이제 어, 했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나머지 그 할당량을 못 채운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 3명 되는데 1명만 착취하고 그럼 나머지는 일반 백성들이 다 부과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따라서 요역도 신분제 질서 규정 아래 운영된 부역노동의 한 형태였다. 자, 17세기 이후에 요역은 점차 물납사자, 물납세라는 것은 이제 돈이나 쌀로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대동세죠. 대동세에서 이제 대동세를 거둘 때 같이 그 안에 이제 요역을 이제 부담하는 비용을 같이 걷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 공납 진상에 따라 관련된 많은 요역 종목이 새롭게 정결세 가운데 세금에 이제 부과되는 거죠. 어, 그 흡수되거나 분연별로 마련 시행된 자격세 형식으로 물납화됐다. 그래서 조선 후기 이후에 요역제는 농민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방식에서 그 징발 동원하는 방식에서 이제 그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예, 여기 자, 이른바 요용 노동자 부용 노동의 해체와 몰입제, 그러니까 이제 인부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더 살펴볼게. 아까 이제 건너뛰려고 했는데 이게 좀 중요해서
군역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군역은 앞부분에 제가 보법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고 좀 쉬기도 하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 수 없어. 자, 여기 보면 이제 군역은 뭐의 일종이라고 했죠? 신역의 일종이야. 신역의. 용에 속하지만 요역과 달리 이 신역의 일종이에요. 그 두 개가 나눈다고 했죠? 신역과 요역. 그래서 신분별로 이제 매길 때 이 군역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군역은 이제 주로 이제 누가 담당해? 신분상 양인 계층들이 담당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양반들 제외한 일반 양인들, 양민들이 이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양역화된다는 것이 이제 그 군역인데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신역과 요역을 이어진 조선족의 국역 가운데 신역은 신분에 따라 일정한 역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군역, 직역, 천역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역과 좀 다른 역이에요. 자, 조선의 군역은 관료, 학리 같은 직역 부담자, 교생 등 면제자, 그 공사점, 천역 부담자를 제한 양반에서 평균까지 모든 신분이 부담한 신역인 동시에 국역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직역을 담당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요. 원칙상은 신분상 양계층들은. 근데 이거 원칙이고 실제로 그렇지는 못하죠. 자, 군역은 신역을 중심으로 양인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민은 거기 군역의 담당자가 아니에요. 예, 원칙상. 자, 양형이라고 했다. 그래서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이하의 남자들에게 부과했다. 그래서 이때 군역 의무자는 모두가 군역에 징발된 것이 아니라 토지와 인정을 고려 자연을 나누거나 합쳐서 일정한 군호를 편성한 후 이 군호라는 것은 편호죠. 편호. 그래서 1군호에 한 명씩 정군을 4개 하고 군호 내에서 정군을 제외한 나머지 인종, 본족을 그 임명하는 여러 측면에서 그 지원토했다. 그래서 세종 10년 때 많은 게 보법 제재가 이것이다. 보법이라는 것은 이정을 일부로 하고 토지 5개월의 일정을 준하하여 노비의 자녀들 봉족수를 계산하여 누정, 누호 같은 법칙을 강화했다. 누정, 누호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 봉족제에서는 빠진 정과 빠진 호가 있었죠. 예, 이걸 이제 계산을 해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빠진 호와 빠진 호가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떼이거나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호를 중심으로 3정 1호의 원칙에 벗어나 2정 1부의 군역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군역 담대가 크게 확대된 동시에 군이나 평준화했다. 여기에서 이제 자연호를 중심으로 3정 1호의 원칙은 뭐와 관련된 거죠? 봉족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봉족제는 호를 기준한 거예요. 인을 기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호 구중에 적어도 이제 그, 뭐냐면 3정을 이제 배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2명은 봉족이 되는 거고 1명은 정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요 3명만 배출하면 나머지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나머지 여정들이 많이 남았겠죠. 나머지 장정들이 있어도. 자, 이래서 이제 뭐냐면 여정들이 많이 남아. 자, 그래서 이걸 여정 없애기 이정 일부로 이제 갖고 다 이제 뭐냐면 호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편호화시켜서 군호화시켜가지고 두 정당 일부 묶어내는 거야. 보인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나 보법의 시행은 그 국부의 시행 호혜 또는 혈통 관계를 무시한 단위 설정, 토지 5개월당 일정을 한 토지 중정제에 대해서 대토지 소유를 반받을 문제를 야기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호와 혈통 관계를 무시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자연호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1호를 묶을 때는 자연호 3호를 3호를 군호로 묶은 거야. 군호로. 네. 그래서 1호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냐면 2명 1명을 착출한 거야. 그러니까 봉적 2명, 정령 1명.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호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고 어떤 집안에서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그러면 다른 집안에서는 아들이 3명, 4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집안 아들 하나밖에 없어 외아들면 군대 나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2명을 보내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뭐 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약간 이제 뭐냐면 혈통 관계를 좀 뭐냐면 이걸
고려할 수 있어. 자, 근데 이거는 안전하게 빽빽하게 다 모든 성인 남자들 다 거기다 여정없이 묶고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어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일가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섞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외동아들도 군대 보내야 되고, 그리고 딸도 그 외동아들도 군대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구자도 어떻게 있으면 또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야. 호혜 사장이나 활동가 등을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대토지 소유의 반발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조선 전기의 군역 담당자는 변종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가 요구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우회 수치에 응하는, 그러니까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군역을 수행하는 갑사, 이 직업군이죠. 와 같은 직업군인가 국가의 강제적 징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정병, 수군의 양인 의무 병종, 그리고 충의와 충창이 같은 특권 자성들로 편성된 변종이 있다. 자, 이 충의와 충창이는 뭐냐면, 주로 이제 사대부, 지위가 높은 사대분이나 아니면 이제 왕족들로 구성된 거야. 예. 이 사람들 왕족은 좀 약간 먼친, 좀 멀리 있는 왕족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는데, 이거는 충의와 충창에 들어가서 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충의와 충창의 또 특권이 뭐냐면, 요게 근무해서 몇 년 근무하면 어디 가냐면 이제 하급 관리로 또 진출할 수 있어요. 예. 대개 보면 이제 충의 충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2품 이상의 관리 자식 중에 음서에 보는 시험에 응했는데 거기 떨어지는 시험에, 음서도 이제 시험 본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대개는 군대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요 충의와 충참에 보통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땡땡땡땡 시간만 보낸 다음에 그냥 나오면 하급 관리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군역제는 병농일치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각사, 정병, 수군 등은 각 지방에 농사를 지면서 일정 기간 번상을 또는 유방을 하거나, 그래서 군역의 의무를 수행한다. 자, 그래서 이제 세조 때 마련된 복법 체제는 군역 군인화 정책에 따라 양반도 갑사와 정병의 일반 군역으로 편입되어 신분에 따라 구분은 완화됐으나, 동시에 양반들의 어떤 군역 기피 형상들이 그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종과 중종 때 거치면서 양반의 군역제는 당연시하고, 그다음 군역 담당은 흔히 양인을 표현된 신분증 확대됐다. 그래서 이른바 양인 개병제였다. 이른바 양인 개정, 이때 양인은 양민들 얘기하죠. 일반 평민들을.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뒤에 방군수포제 등등인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뒤에 한국사 통론을 보죠. 예, 한국 통론. 자, 요거 읽고 좀 쉴게요. 예. 농민들로부터 이러한 수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에 긴박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조선 왕조는 호폐법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호폐를 통해서 군역 자원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 있죠. 호폐는 좀 성인 남자들이 차기를 했는데, 이 호폐는 부분 우선 호족을 완전히 기하고 그다음 유목민과 탄류자를 색출하여 징병 요역 조세 수치의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실시했는데, 이로써 농민을 대이어가며 한 곳에 살면서 자급전 자연경제를 영위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되겠지만 호폐법이 조선 전기 때는 이게 실시됐다가 말았다가 실시됐다가 말았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는 없었어요. 이게 이제 정착된 거는 조선 후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봤고요. 잠깐 27페이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음. 이거 읽었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이야. 첫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입니다. 예. 좀 쉬고 나서 이제 뭘 읽냐면 한국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게요. 이게 한국제가 없어. 한국제 푸셈이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쉴게요.